새벽 4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장 골목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든 그 시간에 오직 제 가게 할매 순댓국에서만 희미한 불빛과 함께 삶의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육수가 끓는 소리, 돼지뼈가 솥바닥에 묵직하게 부딪히는 소리.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익숙하고 평화로운 교양곡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후끈한 열기와 함께 쿰쿰하면서도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3대째 내려오는 이 냄새는 제게 아버지의 땀 냄새이자 할머니의 주름진 손맛이며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가마솥 앞에 서서 육수를 젓는 것으로 제 하루는 시작됩니다. 밤새 고아낸 뽀얀 국물 위로 떠오르는 기름을 걷어내고 잡내를 잡기 위해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비법 양념을 넣습니다. 이 단순하고 고된 작업을 반복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텅 비워지고 오직 국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제 삶은 이 뚝배기 한 그릇과 같았습니다. 복잡할 것 없이 그저 정직하게 끓어오르면 되는 것이었죠. 여보, 또 밤새우셨어요? 허리 아프다면서. 어느새 잠에서 깬 아내 지연이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묶고 나온 모습이었지만 제 눈에는 세상 누구보다 예쁜 아내였습니다. 지연이는 제게 다가와 익숙하게 허리를 두드려주며 제가 벗어둔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애들 챙기려면 더 자지. 이따 아침 장사 시작하면 정신없을 텐데. 알아요. 그래도 당신 혼자 고생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안 편해서 그래요. 지연이는 제 옆에 서서 뚝배기를 정갈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원이었던 아내는 저와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흙과 땀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아내는 종이와 숫자에 익숙한 사람이었죠. 그런 아내가 저와 결혼해 이 시장 골목에서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던 저를 담당했던 직원이 바로 지연이었습니다. 까다로운 서류 앞에서 쩔쩔매는 제게 지연이는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함에 반해 무작정 저녁을 사겠다고 졸랐고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당연히 처가 아니 장인어른의 반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명망 있는 의사인 장인어른께 고졸 출신의 순댓국집 아들은 눈에 차지 않는 사윗감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장인어른은 제 손을 한번 훑어보시더니 나지막이 뱉으셨습니다. 자네 손에서 나는 이 냄새 평생 가겠지? 그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손에 밴 이 냄새는 제 자부심이자 제 삶의 역사였는데 그분에게는 그저 천박한 노동의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제 손을 꽉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 손이 얼마나 정직하고 따뜻한 손인지 아빠는 모르실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서름을 잊고 지연이만 믿고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빠, 좋은 아침. 가게 뒷방에서 딸아이 하늘이와 바다가 뛰어나왔습니다. 두 아이는 제 삶의 이유이자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익숙하게 가게 한편에 자리를 잡고 앉아 숙제를 펴거나 제가 썰어놓은 순대, 끄트머리를 집어먹으며 제잘거렸습니다. 이 시끄럽고 정신없는 풍경이 제가 지키고 싶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아침 장사가 시작되자 가게는 시장 상인들과 밤샘 근무를 마친 택시 기사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사장, 여기 국밥 특으로 하나. 이모, 깍두기 좀 더 줘요. 정겨운 외침들이 오가는 동안 저와 지연이는 눈빛만으로 호흡을 맞추며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국밥을 토렴하고 지연이는 홀을 돌며 손님을 챙겼습니다. 우리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완벽한 한 쌍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숨 돌리려던 찰나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그는 값비싼 양복에 먼지라도 묻을세라 인상을 찌푸리며 가게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자네 장인 왔다는데 나와보지도 않나? 아버님, 어서 오세요.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지연이가 먼저 달려나가 반겼지만 장인어른의 시선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끓던 국솥에서 눈을 떼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셨습니까, 아버님? 아직도 그 냄새는 여전하군. 내 딸이 이런 데서 고생하는 꼴을 보려고 온 건 아닐세. 장인어른은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저에 대한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가 내어드린 물컵은 입에도 대지 않고 오직 지연이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병원 증축 문제, 아들 진우의 한심한 행실에 대한 푸념. 저는 그저 투명인간처럼 서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을 뿐이었습니다. 제 가게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지연아, 너도 이제 그만 이 고생 접고 아빠 병원으로 들어와서 일 좀 배우거라. 언제까지 이런 냄새 나는 곳에서 젊음을 썩힐 테냐. 아빠, 제발 그만하세요. 여기가 제 직장이고 여기가 제 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제 남편이고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내의 단호한 태도에 장인어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가게를 나서기 전 저를 향해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자네가 내 딸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게. 그가 떠난 자리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는 제게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조차 꺼내기 힘든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해도 저는 장인어른에게 영원히 냄새나는 순댓국집 사장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지연이와 나란히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아내는 오늘따라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잔을 비울 뿐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못나서 당신까지 힘들게 하네. 제가 먼저 침묵을 깨자 지연이가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탓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유별나신 거지. 그래도 난 당신이랑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매일 당신이 끓여주는 따뜻한 국밥 먹고 우리 하늘이 바다 웃음소리 들으면서 사는 거. 그거면 됐어요. 아내의 따뜻한 손과 위로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세상이 다 나를 무시해도
지연이만 내 곁에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두 딸, 그리고 이 낡은 순댓국집만 있으면 저는 무엇이든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이 다녀가신 후 며칠간은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평온했습니다. 저는 애써 그날의 모멸감을 잊으려 가마솥 앞에 더 오래 머물렀고 지연이는 제 눈치를 살피며 평소보다 더 밝게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수면 아래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갈등의 싹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싹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추악한 모습으로 땅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장사가 잘 되어 점심시간이 지나자마자 재료가 동이 났습니다. 지연이와 함께 가게를 정리하며 모처럼의 여유를 즐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멀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췌한 몰골의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처남 김진우였습니다. 매형 누나, 나 좀 살려줘. 진우는 다짜고짜 가게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지연이는 기겁하며 달려가 동생을 부축했고 저는 불길한 예감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진우는 장인어른의 골칫덩이였습니다. 번듯한 직업 하나 없이 허황된 사업 아이템만 들고 다니며 집안 돈을 축내는 속 빈 강정 같은 사내였죠. 진우야, 또 무슨 일이야? 너 또 사고 쳤어? 지연이의 다그침에 진우는 훌쩍이며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지인 말만 믿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했다가 상장 폐지를 당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언제나와 같은 레퍼토리였습니다. 문제는 이번에는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내일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험한 꼴을 당할 거라며 읍소하는 진우의 모습에 지연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더러 어쩌라는 건가? 제가 차갑게 묻자 진우는 기다렸다는 듯 제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매형,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앞으로 매형 밑에서 개처럼 일할게요. 순대 써는 것부터 배울게요. 네, 누나 매형한테 말 좀 잘해줘.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저를 박서방도 아닌 어이, 거기라고 부르며 하대하던 인간이 궁지에 몰리니 매형 소리를 하며 바닥에 엎드리는 꼴이 가소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지연이를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지연이에게 진우는 아무리 한심해도 결국 하나뿐인 동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는 제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 여윳돈으로 일단 급한 불만 좀 꺼주면 안 될까요? 진우 저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그 돈 우리 하늘이 바다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이야. 당신도 알잖아.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어떡해요. 내 동생인데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앞으로 2배, 3배로 더 열심히 일해서 채워 넣을게요. 네.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결혼을 결심했을 때부터 어쩌면 각오했던 일인지도 모릅니다. 지연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녀의 가족이라는 무거운 짐까지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통장을 아내에게 내주었습니다. 제 손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처남의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준 셈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우는 정말로 가게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개처럼 일하겠다던 그의 다짐은 하루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비싼 수입 담배를 피워 물었고 주방 일은커녕 카운터에 앉아 스마트폰 게임만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꾸준히 일을 시키려 하면 매형, 나 이런 거 하려고 온 사람 아니거든요. 라며 대놓고 싫은 티를 냈습니다. 처남, 그렇게 앉아만 있을 거면 그냥 집에 가게. 왜 이래, 매형? 나도 우리 누나 지분으로 여기 있는 건데. 그리고 나 같은 고급 인력을 허드렛 일이나 시키는 매형이 이상한 거 아니야?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나 지분, 고급 인력.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제 자존심을 칼날처럼 후벼 팠습니다. 이 가게는 제 할머니의 피와 아버지의 땀, 그리고 제 청춘이 오롯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처가의 지분이 있는 처남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갈등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진우는 제가 없는 틈을 타 계산기에서 돈을 빼가기 시작했고 비싼 머릿고기나 순대를 친구들을 불러 공짜로 퍼주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그 문제로 지연이에게 이야기하면 지연이는 한숨을 쉬며 내가 나중에 다 채워 넣을게. 조금만 참아줘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나던 순간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어색한 침묵과 피로감이 채웠습니다. 지연이는 동생의 잘못을 덮어주느라 전전긍긍했고 저는 그런 아내에게 실망감을 느끼면서도 차마 모진 말을 하지 못하는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우리의 따뜻했던 국밥은 진우라는 차가운 이물질 때문에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터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기 저 총각. 사장님 동생분 맞죠? 아까부터 손님들한테 주식 정보를 알려준다면서 돈을 빌리고 다니던데 괜찮은 겁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보니 진우가 구석 테이블에서 처음 보는 남자들과 어울려 히히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그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너 여기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래? 이거 나. 매형, 지금 내 사업 파트너들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사업? 내 가게에서 손님들 등쳐먹는 게 내 사업이냐? 제 고함에 가게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지연이가 달려와 우리 둘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이미 제 이성의 끈은 끊어진 뒤였습니다. 저는 진우를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가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다시는 내 가게에 발도 들여놓지 마.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 버러지 같은 놈아. 그것이 제 인내의 한계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지연이의 슬픈 얼굴도 장인어른의 서슬 퍼런 경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삶의 터전을 좀먹는 기생충을 떼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는 마치 초상집 같았습니다. 지연이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텅 빈 홀에 혼자 앉아 차갑게 식은 국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제 자부심이었던 뽀얀 국물이 이제는 희망 없이 탁해진 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지연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제 모든 것을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처남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돈 문제나 갈등의 원인을 넘어 제 삶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남을 내쫓은 그날 이후 가게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습니다. 저와 지연이는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섬에 고립된 사람들처럼 겉돌았습니다. 아내는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저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뚝배기가 부딪히는 소리, 국자가 솥에 닿는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불안한 공기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제 눈치와 아내의 눈치를 번갈아 살피며 숨을 죽였습니다. 한때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우리의 보금자리는 이제 감정이 소거된 잿빛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리 진우가 잘못했다지만 아내의 동생을 길바닥으로 내몬 것은 결국 저였습니다. 아내의 침묵은 그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무언의 질책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제 삶의 터전을, 우리 가족의 미래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이 끓어오르는 분노와 미안함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늦은 오후, 가게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그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험악한 얼굴로 마치 먹이를 발견한 맹수처럼 저를 향해 곧장 걸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눈이 퉁퉁 부은 진우가 숨어 있었습니다. 박서방, 자네가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겐가? 장인어른의 고함이 가게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는 제 멱살을 틀어쥐었습니다. 그의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낡은 작업복긴 너머로 그의 손에 낀 값비싼 시계가 번쩍이며 제 눈을 찔렀습니다. 내 아들이 자네 가게에서 좀 빌부터 먹은 게 그렇게 죽을 죄인가? 자네 같은 밑바닥 인생이 감히 누굴 내쫓아? 아버님, 이건 아버님이 상관하실 일이 아닙니다. 진우가 가게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기나 하세요? 닥치게. 내 아들이 뭘 했든 자네가 뭔데 내 아들을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 내 딸 하나 믿고 기고만장해졌나 본데 착각하지 마. 자네는 그냥 내 딸에게 빌부터 사는 기생충일 뿐이야. 기생충? 그 단어가 제 이성의 마지막 방어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여긴 제 가게입니다. 아버님 같은 분이 함부로 소리 지를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 내 가게? 하? 이 가게 내 딸 돈 없었으면 진작에 망했을 걸세. 어디서 감히 큰 소리야. 우리의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지연이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아빠, 제발 그만하세요. 여보, 당신도 제발. 지연이는 울면서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남편과 아버지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내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제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를 이 지옥 같은 상황 한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랑 얘기 좀 해요. 나가서 얘기해요, 제발. 지연이는 장인어른의 팔을 잡아 끌며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차마 그 뒤를 따라 나설 수 없었습니다. 텅 빈 가게에 홀로 남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비참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가게 밖에서 들려오던 고함 소리가 잦아들고 저는 지연이가 곧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돌아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다 내 잘못이라고 빌어야 할까? 아니면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이제는 끝내자고 말해야 할까? 머릿속이 뒤엉켜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아내라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성철 씨 되십니까? 여기는 병원 응급실입니다. 아내분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그 뒤의 말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제 귀에는 B- 하는 날카로운 이명만이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수술실 앞 차가운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제게 다가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분께서 과다출혈로 그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세상이 무너졌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 우주가, 제 삶의 모든 의미가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져 버렸습니다. 지연이가 없는 세상,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그 현실이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되어 제 심장을 헤집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눈물과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습니다. 제 감정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영정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지연이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 같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연이가 여보, 나왔어요. 하며 제 등을 두드려 줄 것만 같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제 멱살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내가 내 딸을 죽였어. 이 살인자야. 그의 절규가 제 귓가를 맴돌았지만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연이를 죽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제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지연이는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조문을 받는 내내 저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와 바다는 할머니, 품에 안겨 아빠를 부르며 울었지만 저는 아이들을 안아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제 영혼은 이미 지연이와 함께 떠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텅 빈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지연이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쓰던 칫솔, 그녀가 읽던 책, 그녀의 온기가 남은 베개,
그 모든 것들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지연이가 늘 앉아 장부를 정리하던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지연이가 마지막으로 끓여놓고 나갔던 차갑게 식어버린 국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어 식은 국밥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끈적한 액체가 목구멍을 넘어갈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참아왔던 모든 슬픔과 후회, 자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지연아,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 저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제 울음소리는 텅 빈 집안을 공허하게 맴돌다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제 삶의 가장 따뜻했던 온기는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시간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낮과 밤의 경계는 희미해졌고 제 세상은 온통 짙은 안개에 휩싸인 듯 뿌옇기만 했습니다. 가게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매일 새벽 저를 깨우던 가마솥의 온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싸늘한 쇠붙이의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텅 빈 가게 안 지연이가 늘 앉던 의자에 망부석처럼 앉아 허공을 응시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댁에 맡겨두었습니다. 차마 아이들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 속에서 아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까봐, 그래서 이 위태로운 평정이 무너져 내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이 거대한 슬픔과 죄책감의 무게를 오롯이 혼자 짊어져야 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가게 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검은 상복 차림의 장인어른과 처남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의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비장함과 서늘한 탐욕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말끔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자네와 할 얘기가 있어서 왔네. 장인어른은 제 허락도 없이 가게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그는 마치 제 가게가 자신의 소유인 양 가장 안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진우와 낯선 남자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그들이 내뿜는 위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인사하게, 이쪽은 우리 집안일을 봐주시는 최 변호사일세. 장인어른이 턱짓으로 낯선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변호사, 그 단어가 제 귓가에 불길하게 울렸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른 지 고작 사흘, 아직 아내의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이 공간의 변호사라니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 걸까? 본론부터 말하지. 장인어른은 서론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딸 지연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유산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나? 유산이요? 그렇다마다 우리 지연이 명의로 된 재산이 꽤 되더군. 은행 예금, 주식, 그리고 이 가게. 마지막 단어가 제 심장을 꿰뚫는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이 가게,
제 할머니의 인생과 아버지의 청춘, 그리고 제 모든 것이 담긴 이 가게가 어째서 아내의 유산이라는 말입니까? 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가게는 제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제 가게입니다. 제 목소리가 격앙되자 옆에 앉아 있던 최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섞이지 않은 기계처럼 냉랭했습니다. 박성철 씨, 법적으로 따져보자는 겁니다. 5년 전 가게를 확장하면서 리모델링을 하셨죠? 그때 들어간 비용 1억 원 모두 고 김지연 씨 명의 신용대출로 충당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제 신용 등급으로는 큰 금액의 대출이 어려워 은행원이었던 지연이가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인데 당신 이름이든 내 이름이든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같이 갚아나가면 되지. 그렇게 말하며 웃던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것은 저희 가게의 운영 계좌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가게 운영 자금 역시 대부분 김지연 씨의 개인 계좌를 통해 입출금되었습니다. 매달 가게의 순수익금 역시 김지연 씨의 계좌로 이체된 후 생활비와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었고요. 법적으로 볼 때 이 가게의 실질적인 자금 운용 및 소유권은 고 김지연 씨에게 상당 부분 귀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치밀하고 잔인했습니다. 저는 그저 가게를 더 키우고 싶었고 지연이는 그런 저를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부부였기에 너의 돈과 나의 돈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미는 차가운 서류 위에서 우리의 사랑과 신뢰는 채무관계와 지분이라는 냉혹한 단어로 갈갈이 찢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장인어른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 가게 우리가 가져가야겠다. 내 딸의 핏값이니까. 네, 못 알아듣겠나? 이 가게는 이제 우리 것이란 말이다. 내 딸이 평생을 바쳐 이룬 재산을 자네 같은 놈에게 넘겨줄 수는 없지. 옆에 있던 진우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매형. 이건 우리 누나 목숨값이라고. 매형이 우리 누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평생 이 냄새 나는 가게에 처박아 두고 고생만 시켰잖아. 이 가게라도 우리가 가져가서 누나 이름으로 번듯하게 키워야지. 그게 죽은 누나에 대한 도리 아니겠어? 저는 그들의 뻔뻔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사위와 손주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아내의 죽음을 빌미로 제 인생을 통째로 빼앗으려 드는 저들의 모습은 시체를 뜯어먹는 하이에나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나가.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제가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최 변호사가 저를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박성철 씨, 흥분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합의에 응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정식으로 유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성철 씨에게는 더 불리해질 겁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법에 무지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으며 아내를 잃은 슬픔에 제대로 저항할 힘조차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가장 약한 순간을 노려 제 목에 칼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그들이 남기고 간 서류 몇 장과 싸늘한 절망감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위에는 지연이의 이름과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한때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약속의 증표였던 그 서류가 이제는 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위로 제 삶의 전부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거대한 파도처럼 덮쳐왔습니다. 이 가게는 제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온기, 아버지의 희생, 그리고 지연이와 함께한 모든 추억이 깃든 제 삶의 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뿌리마저 송두리째 뽑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텅 빈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테이블, 달아빠진 의자, 벽에 걸린 빛바랜 가족 사진. 그 모든 것들이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거냐고,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할 거냐고. 하지만 저는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게는 돈도 힘도 지식도 없었습니다. 제 유일한 무기였던 성실함과 정직함은 법과 탐욕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뒤에서 또 다른 그림자, 하이에나의 탐욕스러운 그림자가 서서히 제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처남이 다녀간 후 제 시간은 법원으로부터 날아오는 우편물들로 재단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장, 답변서, 제출명령, 변론기일 통지서, 생전 처음 보는 법률 용어들은 마치 해독 불가능한 암호문처럼 제 눈앞을 맴돌았습니다. 그 차가운 종이 위에서 제 인생은 피고 박성철이라는 이름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은 사치였습니다. 이제 저는 슬퍼할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제 삶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내던져졌습니다. 처음에는 싸워보려 했습니다. 국선 변호사를 찾아가 억울함을 토로하고 시장 상인들에게 탄원서를 부탁하며 발버둥 쳤습니다. 성철이 걔가 어떤 앤데 지연이 없었으면 이 가게가 이만큼 커지지도 못했어. 이 가게는 성철이 할머니 때부터 피땀으로 일군 곳이라고. 동네 사람들은 모두 제 편이 되어 주었고 그들의 응원은 잠시나마 제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래, 진실은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법은 상식과 정의의 편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법정의 공기는 시장 골목의 공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사람 사는 냄새 대신 차갑고 건조한 서류의 냄새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가게에 얽힌 제 가족의 역사를, 지연이와 저의 사랑을, 저의 땀과 노력을 목 놓아 외쳐도 판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제 말을 끊고 물었습니다. 피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객관적인 자료.
그들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산더미 같은 서류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지연이 명의의 대출 계약서, 가게 리모델링 비용이, 결제된 지연이의 카드 내역, 가게의 모든 수익이, 입금되던 지연이의 통장, 그 모든 객관적인 자료들은 한 목소리로 저를 거짓말쟁이로, 아내의 재산에 무임승차한 무능한 남편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측은 고 김지연 씨가 생전에 이 가게의 실질적인 경영주였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피고 박성철 씨는 단지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에 그쳤을 뿐 가게의 자금 운용과 재산 증식에 대한 모든 권리는 고인에게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의 냉정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지연이는 제 아내가 아니라 저를 고용한 사장이었고 저는 남편이 아니라 월급 없는 기술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헌신, 함께 미래를 꿈꾸며 흘렸던 땀은 그들의 교묘한 말장난 속에서 철저히 왜곡되고 능멸당했습니다. 저는 반박하려 애썼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부부였습니다. 아내의 돈이 제 돈이고 제 돈이 아내의 돈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걸 따지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절규는 그저 감정적인 호소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판사의 눈빛은 그래서 증거는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신뢰를, 부부라는 관계를 어떻게 서류로 증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재판이 계속될수록 저는 점점 더 깊은 무력감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진우는 재판 때마다 가장 비싼 옷을 차려입고 나타나 피해자 행세를 하며 눈물로 동정을 호소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딸은 평생을 저놈에게 착취당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빚까지 내게 만들고 그 돈으로 가게를 키워놓고는 이제 와서 전부 자기 것이라 우기는 저 파렴치한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제 딸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장인어른의 악어의 눈물에 방청석에서는 동정의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위선적인 연극을 지켜보며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진실은 저곳에 없었습니다. 법정은 진실을 가리는 곳이 아니라 더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자가 승리하는 거대한 연극 무대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변론에서 저는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돈에는 관심 없습니다. 이 가게는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 할머니의 인생이, 아버지의 청춘이, 그리고 제 아내와의 모든 추억이 담긴 곳입니다.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발 이 가게만큼은 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이 마지막 터전만큼은 남겨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처절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선고 당일 저는 텅 빈 방청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진우는 승리를 예감한 듯 변호사와 함께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제 심장에 망치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피고 박성철은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며 해당 부동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고 김지연 씨의 기여도가 절대적이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 측에 있음을 확인한다. 땅 마이너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제 인생의 종언을 고하는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귀에서는 윙하는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장인어른과 진우가 서로를 껴안고 환호하는 모습이 흐릿한 시야 속에서 아른거렸습니다. 그들은 승리했고 저는 패배했습니다. 법정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가게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할매 순댓국,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아버지의 굳은 살 박인 손이, 그리고 여보, 힘내요. 라며 웃던 지연이의 얼굴이 간판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가게에는 법원에서 보낸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가게 안의 모든 집기들의 빨간색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기처럼 아끼던 가마솥, 지연이가 매일 닦던 테이블, 아이들의 키를 재던 벽의 흠집 위에까지 그 붉은 딱지는 낙인처럼 찍혔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건 내 겁니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마. 제가 저항하자 집행관 중 한 명이 저를 밀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십시오. 저는 무력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제 눈앞에서 제 인생이, 제 역사가, 제 추억이 조각조각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의해 제 삶의 터전은 부동산과 동산이라는 이름으로 분해되어 낯선 이들의 소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게를 떠나야 했을 때 저는 텅 빈 주방 바닥에 놓인 낡은 뚝배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처음 식당 일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썼던 손때 묻은 제 뚝배기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가게에서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마저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가슴 속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린 듯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텅 비어버린 제 손에 들린 빈 뚝배기.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잃고 껍데기만 남은 제 자신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이 차가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막막한 어둠이 제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쫓겨난 후 세상은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고 저는 그 폐허 위에 버려진 난민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댁에 맡겨두었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때 차마 늙은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성철아, 밥은 챙겨 먹고 다녀라. 주름진 손으로 제 손에 쥐어주신 쌈짓돈의 온기가 제 비참함을 더욱 사무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시장에서도 가장 후미진 골목, 햇빛조차 비껴가는 낡은 다세대 주택의 옥탑방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방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한때는 수십 명의 손님을 받던 널찍한 가게의 주인이었던 저는 이제 두 딸과 함께 몸 하나 겨우 누일 수 있는 이 작은 공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여기서 사는 거야? 우리 가게는? 새로운 환경이 낯선 막내 바다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차마 우리 가게는 이제 없어. 아빠가 다 빼앗겼어.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응, 당분간만 여기서 지내는 거야. 아빠가 곧 더 좋은 집으로 이사시켜 줄게. 그것은 아이들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절박한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 손에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고 당장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제게는 특별한 기술도 내세울 만한 학력도 없었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오직 뜨거운 불 앞에서 육수를 고아내고 정성껏 국밥을 말아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게는 불도 솥도 가게도 없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두 딸의 눈망울 때문에라도 저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닥치는 대로 일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새벽에는 인력시장에 나가 공사장 잡부로 일했고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음식을 대접하던 제 손은 이제 남이 먹다 남긴 음식 찌꺼기를 치우는데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배달 대행 일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찬 바람을 맞으며 도시를 누빌 때 저는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헬멧 속으로 스며드는 음식 냄새는 제 과거를 끊임없이 자극했습니다. 특히 다른 국밥집의 뜨거운 뚝배기를 배달할 때면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국밥은 한때 제 자부심이자 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남의 가게 음식을 배달하며 몇 푼의 수수료를 버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비 오는 날 헬멧 안으로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초라한 현실을 아이들에게만은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철이 들었습니다. 하늘이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 동생을 돌보고 좁은 옥탑방을 청소했습니다. 바다 역시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거나 투정을 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늦은 밤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오면 작은 고사리 손으로 제 어깨를 주물러 주곤 했습니다. 아빠 힘내. 우리가 있잖아. 아이들의 위로는 제게 가장 큰 힘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아픈 채찍질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 무능함에 가슴을 치고 싶었습니다. 한창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할 아이들이 너무 일찍 세상의 무게를 알아버린 것 같아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월급날을 맞아 큰맘 먹고 동네 마트에서 삼겹살을 조금 샀습니다. 좁은 옥탑방에서 휴대용 버너에 프라이팬을 올리고 고기를 굽자 아이들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행복해했습니다. 우와, 아빠 최고. 진짜 맛있다. 허겁지겁 고기를 입에 넣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차마 젓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게에서 가장 좋은 머릿고기를 삶아주거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맘껏 해줬을 텐데 고작 이 삼겹살 몇 점에 아이들이 이토록 기뻐하는 모습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절망은 바이러스처럼 제 정신을 좀 먹어 들어갔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장인어른의 경멸 어린 눈빛과 법정에서 저를 몰아세우던 최 변호사의 냉정한 목소리, 그리고 아빠 하며 울부짖던 아이들의 얼굴이 번갈아 나타나 저를 괴롭혔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면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끔찍한 유혹이 독사처럼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옥탑방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방 안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자지 않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니, 아빠는 왜 매일 슬픈 얼굴이야? 우리 때문에 힘든 거야? 동생 바다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하늘이가 한층 어른스러운 목소리로 동생을 타일렀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힘든 거 아니야.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 앞에서 더 씩씩하게 웃어야 해. 우리가 울면 아빠가 더 슬퍼하잖아. 알았지? 응, 알았어. 나 이제 아빠 앞에서 안 울고 밥도 안 남기고 다 먹을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등 뒤로 거대한 망치가 내리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이 어린 것들은 서로를 다독이며 어떻게든 아빠를 지켜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등을 돌려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지켜야 할 세상이 제 목숨보다 소중한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대화를 엿들은 그날 밤 이후 제 삶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절망에 잠식당한 무기력한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두 딸의 아빠로서 어떻게든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이겨내야 한다는 절박한 의지로 다시 무장했습니다.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갈 때도 밤늦게까지 배달 오토바이를 탈 때도 제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고 견고했습니다. 하루 종일 뼈가 부서져라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찼습니다. 다시 국밥집을 차린다는 것은 까마득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가게를 얻을 보증금은커녕 당장 아이들 학용품 하나 사주는 것조차 망설여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희망을 품으려 할수록 현실의 무게는 더욱 무겁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주말이었습니다. 궂은 날씨 탓에 일거리가 없어 모처럼 아이들과 함께 좁은 옥탑방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눅눅한 공기 속에서 아이들은 얌전히 그림을 그렸고 저는 구석에 쌓아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서 쫓겨나던 날
경황 없이 챙겨 나왔던 몇 안 되는 상자들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낡은 옷가지와 아이들의 앨범, 그리고 아내의 손때 묻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 상자를 열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흔적을 마주하는 것은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헤집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지연이가 쓰던 낡은 가계부, 아이들에게 읽어주던 동화책,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지연이의 얼굴을 보자 또다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행복했던 시간들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신기루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상자 맨 밑바닥에서 저는 익숙한 노트를 한 권 발견했습니다. 두꺼운 갈색 표지에 할매 순댓국, 비법 노트라고 적힌 지연이의 글씨체였습니다. 아내가 가게 일을 도우면서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던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노트를 펼쳐 들었습니다. 첫 장에는 할머니께 직접 전수받은 육수, 비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돼지뼈의 종류와 부위, 물의 양, 불의 세기, 그리고 잡내를 잡기 위한 각종 약재와 채소의 비율까지. 그 옆에는 지연이가 직접 실험해보고 덧붙인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사골 비율을 조금 높이니 국물이 더 구수해짐, 월계수, 잎은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나니 주의할 것. 다음 장에는 순대를 만드는 법, 머릿고기를 삶는 법, 깍두기와 김치를 담그는 비법이 이어졌습니다. 그 모든 페이지마다 아내의 고민과 노력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몸으로 익힌 감에 의존해 국밥을 만들었지만 지연이는 모든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기록하여 최고의 맛을 찾으려 애썼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내가 이 가게에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그녀 역시 저만큼이나 이 할매 순댓국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잊고 있던 아내와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함께 새벽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고르던 일,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겠다며 밤새 머리를 맞대고 웃던 일, 장사가 잘 된 날이면 가게 문을 닫고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던 일, 그 모든 순간들이 노트의 글씨 위로 아른거리며 제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최고의 파트너였어. 저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가 유독 두껍고 빳빳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두 장의 종이를 풀로 단단히 붙여놓은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그 가장자리를 긁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종이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무언가 다른 종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두 장의 종이를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반으로 접힌 낡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쳐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생명보험 증서 사본이었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아내 김지연, 그리고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바로 저 남편 박성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험금 액수는 제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숫자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지연이가 언제 이런 걸?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내는 제게 단 한 번도 보험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증서 사본을 훑어보던 제 눈에 그 아래에 적힌 작은 글씨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아내의 필체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 성철 씨에게 이 편지를 당신이 읽게 될 날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지만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내가 당신 곁을 먼저 떠나게 된다면 당신과 우리 아이들이 아주 잠시라도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몰래 준비했어요.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국밥 장인이고요. 당신의 땀과 노력이 담긴 그 국밥 한 그릇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당신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러니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 곁에는 하늘이와 바다가 있잖아요. 이 돈으로 당신의 꿈을 다시 펼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맛있는 국밥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온기를 나눠주세요. 나는 하늘에서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고 있을게요. 사랑해요, 여보. 영원히. 마이너스 당신의 아내, 지연이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제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아내의 깊고 지극한 사랑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바보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그녀가 제게 남긴 것이 고통과 상처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와 아이들을 걱정하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를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제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지연아 여보 이 바보야. 왜 이런 걸 혼자 준비했어?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어? 저는 낡은 노트를 가슴에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옥탑방의 눅눅한 공기 속에서 저는 아내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제 곁에서 거봐. 내가 당신은 할 수 있다고 했잖아. 하고 속삭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절망과 무력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뜨거운 용기와 결의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등 뒤에는 아내의 굳건한 사랑이 버티고 있었고 제 앞에는 지켜야 할 두 딸의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아내가 남긴 희망의 씨앗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느새 비는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희망의 씨앗을 반드시 싹 틔우고야 말겠다고. 아내의 마지막 소원대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국밥을 만들어내겠다고. 이제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싸움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빼앗기지 않기 위한 처절한 방어전이 아니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희망을 향한 힘찬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내의 비법 노트와 보험 증서를 발견한 다음 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아침을 맞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사람처럼 제 안에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단단한 결의와 뜨거운 에너지가 솟구쳤습니다. 더 이상 패배감에 젖어 세상을 원망하는 무기력한 박성철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 딸의 아빠이자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줘야 할 책임이 있는 남자, 그리고 빼앗긴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 싸워야 할 전사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의 이름과 제 정보를 확인했을 때 수화기 너머의 직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보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사랑이, 그녀의 희생이 비로소 현실적인 힘이 되어 제게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제 통장에는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액수의 돈이 찍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이 돈은 아내의 목숨값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단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었습니다. 이 돈은 제 복수의 칼날이자 제기의 발판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아이들과 함께 옥탑방을 떠났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작은 아파트를 얻어 이사하던 날, 아이들은 제게 매달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집이야? 진짜 우리 집이야?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 곰팡내 나는 어두운 방이 아닌 따뜻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다시 아빠로서의 자존감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거처를 마련한 후 저는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저는 법 앞에서 무지하고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승소율이 높기로 유명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젊고 날카로운 인상을 가졌지만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따뜻한 눈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박성철 씨,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처가의 만행, 재판, 과정에서의 억울함, 그리고 아내가 남긴 비법, 노트와 편지까지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겨야만 합니다. 이건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싸움이 아닙니다. 박성철 씨와 돌아가신 아내분의 명예를 되찾는 싸움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항소를 통해 재판 결과를 뒤집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처남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세상에 드러내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제가 평생을 살아온 시장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모두 제 편이었습니다. 제가 처남, 진우의 행방을 묻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놈 아주 질이 나쁜 놈이야. 성철이 자네. 가게에 있을 때 나한테도 접근해서 무슨 대단한 사업 아이템이 있는 것처럼 돈을 빌려갔다니까. 아직도 못 받았어. 나한테는 무슨 명품 시계를 싸게 구해준다면서 돈만 받아먹고 연락을 끊어버렸지 아마. 진우는 제가 모르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다녔습니다. 저는 상인들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하나씩 확보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분노와 억울함이 담긴 진술서가 쌓여갈수록 진우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장인어른이었습니다. 명망 있는 의사라는 가면 뒤에 숨은 그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연결해준 흥신소를 통해 그의 병원을 뒷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제약회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왔고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시술이나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강요하며 부당이득을 챙겨왔습니다. 심지어 젊은 시절에는 동료 교수의 논문을 표절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했다는 의혹까지 있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모두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이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할 때마다 지연이가 평생 그런 아버지와 동생 밑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복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내를 그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해방시켜주는 과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저는 아이들이 잠든 후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에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아내의 비법, 노트를 펼쳐보면 다시 힘이 솟아났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장에 적힌 아내의 편지는 제게 성경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 편지를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지연아. 보고 있지? 나 절대 포기 안 해. 당신이 믿어준 만큼 나 꼭 해내고 말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제 손에는 강력한 무기들이 쌓여갔습니다. 처남의 사기 행각에 대한 다수의 피해자 진술, 장인어른의 리베이트,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과 내부 고발자의 증언. 이제 반격의 서막을 올릴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곧장 법원으로 가는 대신 언론에 먼저 제보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명망을 중요시하는 장인어른에게는 법적인 처벌보다 그의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더 큰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예전처럼 웃는 모습을 보이자 덩달아 신이 나서 제잘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하늘아, 바다야. 아빠가 너희에게서 엄마를 빼앗아간 나쁜 사람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게. 그리고 아빠가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꼭 증명해 보일게. 제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닌 차분하고 강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사랑이 제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곧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보일 것이었습니다. 하이에나들의 축제는 끝났고 이제 사자의 반격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 저는 동이 트기 전부터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고요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그 끝에 마침내 제가 직접 불을 밝히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으리라, 더 이상 분노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오직 차가운 이성으로 제가 준비한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변호사와 약속한 대로 우리는 가장 파급력이 큰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첫 번째 포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들, 마이너스 처남 진우의 사기 행각에 대한 피해자들의 육성 증언, 장인어른의 리베이트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 그리고 그의 논문 표절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들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이 한 시간짜리 프로그램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방송의 마지막은 제가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담담하게 털어놓은 이야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제 가게를 빼앗긴 과정과 아내의 죽음, 이후 겪어야 했던 억울함을 꾸밈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가 남긴 비법 노트와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제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족을 걱정하고 제 꿈을 응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개인의 복수를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 아내의 명예를 되찾고 그녀가 얼마나 따뜻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는지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다는 것을 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뉴스는 두 얼굴의 명망가 김 원장의 추악한 진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장인어른과 처남을 향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제 사연에 공감하고 응원하는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비운의 국밥 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동정 여론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회적 심판과 법적 심판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이틀 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장인어른과 처남을 사기, 횡령,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증거는 차고 넘쳤고 여론의 압박까지 더해지자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남 진우는
곧바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고 장인어른의 병원에는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편치 않았습니다. 뉴스에서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경찰서로 들어가는 진우의 모습을 보았을 때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한때는 제 아내의 동생이었고 제게 매형이라 부르던 사내였습니다. 그의 몰락을 보며 기뻐해야 마땅한데도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며칠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다급하고 비굴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서방 아니 성철이 나일세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세. 내가 다 잘못했네. 내가 다 돌려주겠네. 가게도 돈도 자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줄 테니 제발 고소 좀 취하해 주게. 이대로 가다간 내 인생이 끝장나네. 그의 애원을 듣는 순간 저는 분노도 연민도 아닌 깊은 허무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명예와 재산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대신 거래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버님이 제게서 빼앗아 간 것은 단순히 가게와 돈이 아닙니다. 제 아내와의 추억, 제 가족의 행복, 그리고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들은 아버님이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성철아, 제발. 내가 무릎이라도 꿇겠네. 내가 자네 앞에 가서 빌고 또 빌겠네. 그러니 제발. 아버님께서 무릎을 꿇어야 할 상대는 제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제 아내, 아버님의 딸인 지연이입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받아야 할 것은 제 용서가 아니라 법의 심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절차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지연이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아내의 사진 앞에 서자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습니다. 여보 봤어?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이제 다 벌받게 됐어. 당신 이제 하늘에서라도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겠지? 저는 아내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하늘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빠, 울지 마. 엄마도 아빠가 우는 거 싫어할 거야. 엄마는 아빠가 웃는 걸 더 좋아했잖아. 아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연이가 바란 것은 복수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녀는 제가 과거에 얽매여 고통받는 대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바랐을 겁니다. 납골당을 나서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삶을 되찾고 다시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복수의 과정에서 느꼈던 허무함과 씁쓸함은 어쩌면 아내가 제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어, 여보. 이제 당신의 삶을 살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늘아, 바다야. 아빠가 다시 순댓국집 할 건데 너희들은 어때?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와, 신난다. 그럼 이제 매일 아빠가 해주는 맛있는 국밥 먹을 수 있는 거야?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복수의 칼날은 거두고 대신 국밥을 말기 위한 국자를 잡는 겁니다. 며칠 후 장인어른과 진우는 구속되었습니다. 그들이 빼앗아 갔던 가게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시 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죽음과 고통스러운 싸움을 통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심판을 내리는 대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국밥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믿어준 아내와 저를 지탱해준 아이들에게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법정 싸움이 끝나고 가게의 소유권이 다시 제게 돌아왔다는 통보를 받은 날, 저는 곧장 가게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살았던 낡은 옥탑방을 찾아갔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는 아직도 우리가 떠나던 날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제 절망의 시작점이었지만 동시에 아이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던 희망의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하늘아, 바다야. 아빠가 여기서 너희에게 약속했었지. 꼭 더 좋은 집으로 이사시켜 주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너희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아이들은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잠시 그곳에 서서 우리가 함께 견뎌냈던 시간들을 묵묵히 추억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마침내 할매 순댓국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처남이 프리미엄 국밥 프랜차이즈로 바꾸겠다며 어설프게 시작했던 인테리어 공사는 엉망인 채로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가게 내부는 먼지가 자욱했고 싸구려 자재들에서는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들은 제 가게의 영혼을 빼앗으려 했지만 결국 흉물스러운 껍데기만 남겨놓았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남긴 모든 흔적을 제 손으로 직접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망치를 들고 벽을 부수고 바닥을 뜯어내는 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분노와 증오의 찌꺼기들이 먼지와 함께 씻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구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짓눌렀던 과거의 악몽을 털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가게는 예전의 모습으로, 아니, 그보다 더 따뜻하고 정갈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었고, 제 사연을 듣고 찾아온 낯선 이들은 묵묵히 페인트 칠을 거들거나 작은 화분을 선물로 건네고 갔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저는 이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가마솥에 불을 지피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전날 밤부터 깨끗하게 목욕 재개를 하고 아내의 비법 노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주방에 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싸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푸른 불꽃이 솟아오르자 멈춰있던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돼지뼈를 넣고 물을 붓고 할머니의 비법 양념을 넣었습니다. 육수가 끓어오르기 시작하자 익숙하고도 그리웠던 그 냄새가 가게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냄새이자 제 그리움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국자를 들고 솥을 저으며 조용히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연아, 보고 있어? 나 다시 시작해. 당신이 알려준 그대로 당신이 사랑했던 바로 그 맛으로 이제 이 국밥 한 그릇에 당신에 대한 내 사랑과 고마움을 담아낼 거야. 그러니 하늘에서 지켜봐줘. 재개업 첫날 가게 앞에는 동이 트기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물론 제 사연을 듣고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손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격려에 저는 그만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쉴 새 없이 국밥을 말아냈습니다.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오는 뚝배기에 밥을 담고 정성껏 썬 고기와 순대를 올리고 뽀얀 국물을 붓는 그 모든 과정이 제게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한 손님은 국밥을 한술 뜨더니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또 다른 손님은 제 손을 붙잡고 이 국밥 한 그릇에 큰 위로를 받았다며 연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아내가 편지에 썼던 말의 의미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국밥 한 그릇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당신은 아마 모를 거예요. 제 국밥은 더 이상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련을 이겨낸 한 남자의 인생이었고 먼저 떠난 아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를 위한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가게 한편에는 할머니가 저를 업고 환하게 웃고 계신 낡은 흑백 사진과 지연이와 아이들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나란히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내의 비법 노트를 액자에 넣어 걸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우리 가게의 역사이자 제가 영원히 지켜나가야 할 정신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혹은 성공하기 위해 국밥을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저를 찾아오는 손님들의 지친 어깨를 고단한 삶을 위로하기 위해 국밥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 역시 위로를 받습니다. 손님들의 잘 먹었습니다라는 한마디에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에 저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행복을 느낍니다. 장인어른과 처남은 법의 심판을 받고 죗값을 치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소식은 제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합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이제 미움과 분노가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제 국밥을 찾아주는 손님들에 대한 감사함만이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저는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가게 창문 너머로 어둠을 뚫고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이 골목은 다시 삶의 활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준비하며 그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제 손에 들린 이 낡은 뚝배기, 한때는 모든 것을 잃은 제 절망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 빈 뚝배기 안에 저는 매일 새로운 희망과 사랑을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를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떠난 아내가 제게 바라는 일일 테고 제가 앞으로 살아갈 이유일 테니까요. 제 인생의 국밥은 이제 다시 뜨겁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